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주는 따뜻한 날씨 속에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날씨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입춘부터 시작된 강력한 한파로 이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겨울철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연세 찬내과 외도동에 위치한 병원인데요. 이 시간 차민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날씨가 네. 너무 따사로워요. 지난주까지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 네. 네, 이제 봄으로 가려고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도 제주도가 굉장히 네. 눈이 많이 왔어요. 이 네. 외도의 느낌은 좀 어땠어요?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중산간 쪽이 엄청 길 미끄러워서 추석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었고 다 오긴 오셨는데 조금 이제 그것도 있고 약간 관광 오신 분들도 네. 모처럼 이제 시간 내서 오셨을 텐데 뭐 그냥 좀 발이 묶였죠. 네, 숙소에만 계시기도 하고 또 못 올라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 연세 찬내과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달간의 근황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별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요. 일단 저희 병원 이제 부원장님 두 분께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네. 똑같이 전에 계셨던 분처럼 이제 남자 원장님 한 분, 여자 원장님 한 분 부임을 해주셨는데 좀 기대하고 좀 이렇게 걱정과 다르게 좀 빠르게 병원에 적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미 다 적응을 마치셔가지고 네, 제가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 나누긴 했었는데 네. 우리 MG 의사 선생님들 네. 다 젊고 네. 다 미남미녀분이셔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한번 뵙는 날이 오면 네. 좋겠네요. 저희한테 네. 제약사분들이 가끔 이제 제품 홍보 때문에 오시는데 네네.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보고 사람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모를 보냐. 네. 그 정도인가요? 전에 계셨던 분도 네. 외모 다 괜찮은 편이셨는데 네. 이번에 오신 분은 좀 더 좀 그러신 분들이셔서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또 네.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네. 자, 대박이군님께서 안녕하세요. 궁금해 챗 GPT님도 설악사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기린님께서 가장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머님 연세가 80대십니다. 네. 투석혈관 수술을 해도 괜찮을지 잘 견디실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80대이신 건데 이제 이렇게 과거랑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의사면허 취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 실습 돌 때만 해도 7순만 넘어가셔도 보통 교수님들이 투석을 하자고 말씀을 잘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과 한 20년 가까이 전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투석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이 현재처럼 세련되지 못해서 투석이란 치료를 받아도 사실 이제 인간답게 생활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기력이 빠지고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힘겹게 투석을 이어받으신다 하더라도 이제 기대 여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따져 보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신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투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만으로 89세이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좀 이제 투석 기술이라는 게 많이 이제 좀 이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가 80대라고 해서 투석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신체 나이보다는 전반적인 내과적인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해서 보통 투석 혈관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팔에 투석을 할 수 있는 혈관을 이제 부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어머님이 80대임에도 불구하고 혈관 상태가 양호하신 편이다. 또 이제 당뇨나 이런 병 없고 하면 혈관 상태도 이제 평생 운동도 좀 하시고 하시면은 혈관 상태가 연세가 88순이 넘어가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가혈관으로 수술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혈관 상태가 좋지 않고 하신 분이다 하면은 인조혈관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80대라고 해서 그 나이에 이제 얽매여서 투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환자분의 건강 상태, 컨디션에 따라 좀 많이 바뀌겠네요. 네, 네. 그렇죠. 슈가소금님은 안녕하세요. 최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네. 갔더니 뼈가 문제가 아니라 통풍이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 저는 증상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요?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를 네.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글쎄요, 이게 질문이 너무 이게 좀 약간 두루뭉술해서 네. 포커스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통사고가 나시면 이제 아무래도 근골격계 쪽이 아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사고가 아주 크게 났으면 뼈 상태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야겠고, 그다음에 관절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는 CT까지 찍어보면 대개는 이제 대략적으로는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뼈 자체나 관절에 문제 없다 하더라도 그 뼈나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또 이제 뼈 자체도 멍이 들 수가 있거든요. 부러지진 않아도 뼈 안에 피가 고이는 멍이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통풍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엑스레이에서 어떤 그 관절 부분이 아프다고 했을 때, 통풍이라고 하는 건 관절이 아픈 병이거든요. 대개는 단관절,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절이 여러 개가 아픈 게 아니라 시작은 이제 관절 하나가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찍었는데 어떤 관절이 망가질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엑스레이 상에서 그런 정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통증이 평상시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통풍의 원인 물질이 요산인데 요산 수치가 좀 지나치게 높게 나오신 게 아닌가. 그것을 표현을 잠깐 통풍이라고 표현한 의사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요산이 높다고 무조건 통풍이 오는 건 아니라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달을 할 때 보통 그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혈액 검사상 요산 수치가 높아서 그런 설명이 나간 게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네.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그 환자분들을 대하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죠. 네. 진료를 볼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한두 줄의 메시지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여러분들의 나이와 또 성별과 자세한 증상을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술이아님께서는 네. 선생님 혈액 투석 후에 당일날에 혈압이 대체로 올라가는 편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그 예술이아님 같은 분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이제 투석 중만 먼저 말씀드리고 투석 후에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보통 일반적인 그 투석의 과정을 보면은 보통 투석이라는 치료가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대략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표준으로 삼는 부분이 투석 간 체중 증가, 그러니까 투석에서 그 다음 투석 넘어올 때 늘어온 체중이 표준 체중의 4% 정도 늘어오시면 표준으로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인 같은 경우는 대략 2.5kg 정도 늘어오시면 적절하게 늘어왔다고 판단을 하는데, 투석이라는 과정을 하면 이 2.5kg를 다 빼버리거든요. 단기간 빠져나가니까 투석증을 놓고 보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체액의 일부분이 빠져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를 보면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고요. 투석 전보다는 후가 이제 볼륨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는 투석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 하니, 투석이라는 치료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이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혈액을 뺀 다음에 투석기가 걸러져서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이제 그 자율신경이 내 몸만 커버를 하면 되는데, 투석기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투석 키트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투석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어서 투석 중에 혈압의 변화는 그런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석 이후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분 제거에 의한 혈압 변화가 좀 영향이 큰 분이라고 한다면 투석이 끝나면 혈압이 괜찮다가 그 다음 투석 받을 때까지는 혈압이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특히 젊은 분들 위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좀 지속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석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감신경 톤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혈압이 좀 올라간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통 투석 받으시는 그 센터에서는 그 보통 이제 그 의사들이 회진을 돌 때
컨디션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석 중에 혈압의 변화를 보면 그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은 가정 혈압을 재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측정해서 담당 선생님께 전달을 주시면 아마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혈압을 조절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엄마는 이계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장파생 화생은 네.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인가요? 위내시경 시에 헬리코박터 소견은 없어서 네. 1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데 네. 따로 균 검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구수 대비 위암 발생이 많은 이제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왜 그럴까를 잘 모를 때는 음식을 짜고 맵게 자극적으로 먹으니까 이제 위벽도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한 변화로 위암이 잘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그 음료 이름 아시죠? 헬리코박터 뭐 할 때 선물 나오는 네네네네. 그 박사님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을 이제 발견해냈는데 헬리코박터균의 유병률을 보니까 꽤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 때 배운 바로 제 기억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가진 사람이 9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를 하니까 위암 발생이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누가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대개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소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무조건 제균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제균 치료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이제 진료 지침이 개정이 될수록 좀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확실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탄고기 안 드시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잠도 꼬박꼬박 7시간 주무시고 기타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해도 사람이 살면서 이제 걸릴 수 있는 암을 3분의 1밖에 예방할 수가 없고 3분의 2는 운이 안 좋게 생긴 암이라고 보통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위암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통계는 위 내시경을 매년 꼬박꼬박 받게 되시면 위암이 걸려도 위암 때문에 사망하실 확률이 제로라는 통계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통계거든요. 우와. 있고 지금 현재 국가검진처럼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게 되시면은 위암에 걸려도 위암 때문에 사망하실 확률이 3%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와. 국가검진만 잘 받으셔도 위암에 걸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해도 네.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위염이라고 하는 건 아마 아나운서님도 이게 내시경 받으시면 위염 분명히 나오실 텐데 네. 저도 받으면 위염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염이 오래되게 되면은 위염이라고 염증이라고 하는 게 신체 내 특정 부위가 빨갛게 되고 부어오르고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고 이런 부분들이 염증 소견이라는 건데 그게 자주 위벽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위벽이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소견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흔하게 관찰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일부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위벽의 조직 구조하고 소대장의 조직 구조를 봤을 때 현미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네네. 근데 마치 위벽의 조직 구조가 소대장의 벽처럼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장상피 될화자 날생자에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의사들이 2년에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만약에 나쁜 변화가 관찰되면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수술도 필요하지 않고요. 네. 그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의사들이 우리 제주도도 많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안전하게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역시 제가 알기로 97%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은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장상피 화생이 생기는 과정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기여하는 건 맞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게 답입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네. 건강검진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인 건 알고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이렇게나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는 네. 몰랐어요. 그래서 꼭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네요. 네.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게 네. 되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좋은 것만 하자님은 선생님 투석 받을 때 공복으로 받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어,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2달 정도 지났는데 공복으로 투석 받으니 저는 엄청 체중 힘들죠. 관리가 엄청 힘드네요. 아무리 네. 소식을 해도 기본 2kg 정도가 올라가니 밥을 먹고 체중을 만들어 놓으면 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요, 추석 중에는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음, 왜냐면 혈압 저하가 관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돈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일단은 식사 여부는 사실 크게 그러니까 추석 받으시기 전에 식사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추석 직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시는 건 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뱃속에 음식물이 있으니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려면 내장이 운동을 해야겠죠. 네. 내장이 운동을 하려면 혈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액이 내장으로 많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석 중에 이제 필수적인 다른 쪽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추석 직전이나 추석 중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딜레마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추석이 보통 4시간 정도 진행을 하니까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오전 투석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11시 전후에 끝나시게 되는데 그럼 아침이 7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병원 오시기 바쁘시기 때문에 아침을 건너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오후번 투석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 보통 이제 한 12시에서 1시 정도 오시니까 식사 시간이 맞물리죠. 야간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5시 전후, 늦게 오시는 분들 7시 정도 오시기 때문에 딱 식사 시간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좀 이제 제일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과거처럼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투석을 오래 못 받는 과거 시절의 경우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요즘 워낙에 투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투석 관련해서 큰 문제 없이 잘 롱런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본 2kg 정도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몸무게를 보셔야 되는데요. 본인 몸무게 아실 거니까 2kg 정도 늘어오는 거는 많이 늘어오신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석간 체중 증가는 저희가 표준으로 보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는 4%, 60kg인 사람은 한 2.4kg, 70kg인 사람은 3.5kg까지는 용인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5kg까지도 그냥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했을 때 2kg 늘어오셨다고 했을 때 이게 자체가 좀 너무 양을 너무 오버해서 늘어오셨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되려 이제 저는 오히려 더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20%더 드셔야 되거든요.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g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60kg인 사람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72g의 단백질을 드시라는 말씀인데 72g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고기 그램 수의 20%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매일 360g의 고기를 드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니까 맞추긴 힘들겠지만 이걸 좀 비슷하게는 가져가셔야지 투석을 받을 때 그러니까 투석이 이제 횟수가 계속 늘어났을 때 근육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늘어오시는 거는 이게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고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드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추석 직전이나 추석 중에 음식물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은 혈압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뛰어놀자님은 저희 어머니께서 콩팥에 염증이 생겼다는데 너무 네. 불안해서요. 혹시 네.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심각한 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통풍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콩팥에 염증이 있다는 표현을 이제 이게 좀 이게 염증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특정 단계에 말 그대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번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콩팥에 염증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균이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신우신염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 요로 감염 중에 제일 센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구리가 좀 많이 아프실 수 있고 열이 많이 나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아니실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는 소견인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판단하냐면 소변 검사에서 특정량 이상의 단백뇨나 혈뇨가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를, 일관되게 나오는 경우를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데,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제가 이제 제주도 온 지 8년 차인데요. 제주도 내려와서 8년째 진료를 해드리는 분인데, 이제 원래 서울에서 지내시던 분인데 지금 이제 그 육아 때문에 제주도 내려와 계신 분이신데, 나이가 60대 후반이신데 20대 초반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IgA 신증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까지도 신장 기능 정상을 유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안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해서 콩팥에 염증이 있는 자체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해결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 통해서 잘 관리받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영도님이 네. 안녕하세요. 제주 연세천외과 네. 차민우 원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박종표 네. PD님, 김주경 PD님, 구상문 PD님이라고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슈가소고님은 앞전에 이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교통사고 나셨던 분이었죠. 음. 쪽집 계시네요. 피검사했어요.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예측하신 맞았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요. 슈퍼맨님은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네. 만성 콩팥병이면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이 어. 있을까요? 근데 이게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없고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 있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이라고 저희가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그 정도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가장 양호한 1등급부터 투석이 임박한 5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거든요. 보통 신장 등급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이 이게 하나씩 붙기 마련인데,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장이라는 장기가 하는 역할 중에서 수분 제거,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 제거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초창기 신장내과 할 때는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진료를 하고 저도 진료 경험이 늘고 할수록,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분은 이제 신장 기능이 100점 만점에 저희가 보통 15점이 안 되면 투석이 임박한 5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100점 만점에 6점, 7점임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너무 잘 나오셔가지고 수분 섭취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잔여 신장 기능이 보통 이제 많이 안 좋아지면 칼륨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체내에서 많아질 수가 있어서, 이건 사실 그러니까 체내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전적으로 음식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양을 몸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국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구체혈관, 아까 말씀드린 신장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11점, 12점임에도 불구하고 칼륨이 잘 유지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장 기능이 40점, 45점으로 양호하신데 일찍 문제가 생긴 분이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맞는 설명은 음식을 짜지 않게 드시는 거. 짜지 않게. 그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염분이 중요합니다. 수분보다 염분. 네. 수분보다 염분. 염분이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백강현 조아님께서는 당뇨성 말기 신부전 환자가 혈액 네. 투성 중인데 메트포민을 먹어도 되나요? 네. 공식 답변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비공식 답변은 이게 메트포르민이라는 게 당뇨약이거든요. 당뇨약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의 기전은 간에 작용을 해서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당신생이라고 하거든요. 포도당이 이제 혈액으로 나오는 부분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이어서 약가도 저렴한 데다가 혈당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약해가 되면은 산증, 이제 약에 의해서 몸에서 대사성 산증이라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 답변은 메트포르민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비공식으로 약 쓰는 경우를 오프라벨로 약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프라벨로 소량 쓰는 의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드시면 안 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대박이구님, 오호, 엄마는 이기님께서도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황금송아지님은 선생님, 당뇨도 네. 초기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당뇨라고 하면 3대 증상 하나부터 붙이면 4대 증상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혈액의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요. 이론적으로는 소변으로 당이 넘치는 부분이 제 흡수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 소변이 달달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물을 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변이 많아지는 다뇨, 오줌이 많이 나가겠죠. 소변이 많이 나가면은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겠죠. 다갈, 목이 많이 마르니까 물을 많이 마시겠죠. 다음, 이게 3대 증상이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체내에서는 꼭 필요한 칼로리, 그러니까 열량으로 소모되는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의도치 않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당뇨 초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오히려 당뇨라기보다는 당뇨 전에 나의 몸의 대사 밸런스가 좀 깨져나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식곤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막 먹고 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곤증을 다른 의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현상인데 이걸 의학적인 부분을 조금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은 항상 똑같은 역할만 한쪽 작용만 하는 호르몬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작용 반작용처럼 네. 반대되는 역할은 호르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혈당 같은 경우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인슐린이 있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있죠. 둘이 딱 붙어서 짝꿍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아예 정상인 사람은 혈당이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 시초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예를 들어서 국수 같은 거 네. 이제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벼랑간에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혈당을 그렇게 올라가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쫙 출동을 하죠. 그러면 네. 혈당을 쭉 떨어뜨리는데 혈당이 완전히 정상인 사람은 글루카곤이 바로 뒤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기 전에 캐치를 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성 저혈당이 빠지기 전에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졸리지가 않는데 이게 좀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글루카곤이 시간차를 두고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질 수가 있고 그 시기에 졸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면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면은 졸린 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30대 초반 때 전공의 생활할 때 식곤증이 있어서 저는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근데 전문의를 따고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반응성 저혈당 증상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치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를 끊어보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저 병원에서 찍어보는데 찍어보면 먹은 음식에 따라 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아, 나도 좀 문제가 전혀 없진 않은 사람이구나. 조심을 미리 해야 되는구나 해서 네. 식곤증을 경험했다 하시면 네네. 어떤 음식인지 리뷰를 해보시고 그런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단 음식을 좀 특히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이제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뭐 네. 20대 중후반이든 30대 초도 당뇨 네.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럼요. 거겠네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아래인 분이 12살 당뇨 있는 분이 있고 20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 마이 네. 갓. 그렇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전 한 네. 30대부터 한 40대쯤이야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와, 네. 10대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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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공복 혈당 등 좀 많은 관심들을 네. 갖고 계신데.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이 커지기 전에 네. 작았을 때 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이게 뭐 임박해서 오시면 사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도 잘 안 나오고 좀 지치게 되시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식곤증이 좀 심한데 나는 단 음식을 좋아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자, 비타민님께서도 화면에서 따사로움이 느껴집니다 네. 해주셨고요. 우리 수수깡님은 선생님 당뇨약은 의미로 중단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되죠. 의미로 중단은 네, 안 되는데요. 됩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대화하다가 네. 젊은 친구들 당뇨 환자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열심히 관리하면 또 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되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당뇨약은 임의로 중단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딱 통계가 나와 있어요. A란 약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당화혈색소 3개월치 평균 보는 검사가 몇 프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당뇨를 의사들이 왜 관리하느냐는 이유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3개월치 평균을 끊어봤을 때 아주 젊으신 분들은 저희가 6.5% 넘지 않게 타이트하게 보니까요. 이거 목표 가지고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한 5.5%, 5.3%밖에 나오지 않고 그 관리하시는 분이 식사 관리도 잘하고 운동 너무 잘하신다. 네. 약도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끊어보셔도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혈당도 약이 열심히 들어가도 혈당이 잘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고 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70평생, 뭐 80평생 했지만 100세. 농담이 아니라 100세 진짜 보셔야 되거든요. 110세 시대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혈당 관리가 부족하시면 쉽게 말씀드려 우리 몸에 가는 혈관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피가 끈적끈적하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세부 전공으로 갖고 있는 콩팥도 문제가 잘 생겼을 것이고 망막이라는 곳도 이제 가는 혈관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도 잘 올 것이고 TV 보시면 당뇨 심한 분들 이제 신체 특정 부위가 없는 경우도 보게 될 텐데 이제 말초신경이 망가져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현재는 문제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약 끊는 거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아주 신중이라는 네. 단어를 또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자, GOD님께서는 가슴 통증이랑 목에 이물감이 심합니다. 요즘에는 신물도 올라와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속도 더부룩한 게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한 것 같은데 음. 어떤 치료를 받아야 재발도 예방하고 증상이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이건 음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GOD님 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 경험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제 다 이제 고민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과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면 치료 기간이 딱 나와 있어서 약을 그 기간 동안 다 복용을 하시도록 의사들이 지도했던 시대도 얼마 전이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나와서 영어로 이제 온디맨드 요법이라고 하는데 필요시에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일단 식도염이라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쭉 내려가서 네. 위로 넘어가겠죠. 근데 위라는 곳은 다른 내장과 다르게 강한 산성을 띠는 액체인 위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위 자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 벽에는 강한 산성이 분비가 돼도 위벽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막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식도라든지 아래쪽에 뭐 소장 쪽이나 십이지장의 하부 쪽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식도하고 위 사이에 괄약근이라고 해서 애기들 항문 보면 이제 그 힘주고 있는 근육처럼 비슷하게 생긴 구조가 사람 몸의 여기 위에도 있거든요.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이걸 힘을 풀어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많긴 한데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불닭, 네 말씀하신 치킨, 엄청 달달한 음식, 케이크 지나치게 뭐 기름진 음식 이런 부분들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었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운 것 자체도 위벽이나 이게 식도벽을 자극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기능적인 변화도 있기 때문에 느슨해지게 되면은 위가 연동 운동을 할 때 위산이 넘어가게 돼서 불편감을 느끼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 1차적인 게 사실 음식 관리이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슬픈 현실이 카페인을 잘 못 먹거든요, 이제. 네. 카페인을 좀 빈속에 먹으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진료할 때도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A란 사람은 뭐 매운 거, B란 사람은 기름진 거 이거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먹었더니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취침 시간 기준으로 위를 좀 비워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안쪽에는 맹물 제어하고 어떤 음식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이제 주무실 때는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베개를 조금 높은 거 베시면 이 각도가 조금 이게 각이 져지기 때문에 위산이 위에까지 쫙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위라는 곳은 이렇게 신체 내에서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돌아 눕는 거는 좀 위에 편안한 자세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 될 수 있고요.
부차적으로 알코올도 이 위식도 가략근을 느슨하게 하고요. 담배 연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너무 불편하시면 약도움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위산분비 잡아주는 약이 한 번 먹어도 그닥 효과가 좋지 않은 약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의사들이 이제 장기간 약을 처방하곤 했는데 요즘에 이제 피캡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썼던 약은 PPI라는 계열의 약이었는데 PPI에서 한 단계 기존적으로는 진일보한 약이 이미 여러 종류 나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약의 개시 기간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적절하게 약도움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네. 뭐 위궤양, 뭐 위식도염 뭐 정말 그쵸.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렇죠. 아 진짜 그 불금이나 퇴근 후에 불닭 먹고 친구들이랑 빙수 먹고 네. 그랬던 과거들이 지나가는데 일단 네. 음식 관리, 식단 관리도 되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네. 자, 1등 하자님 말씀 술술 너무 멋지셔요 라고 네. 해주셨고요. 네. 말달리자님께서는 네. 검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약을 네. 2주치 받았습니다. 음, 약만 잘 복용하면 좀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제를 이제 3제나 4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여건상 항생제 내성률이 좀 높은 지역이 또 있거든요. 있고 해서 보통은 이제 표준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2차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1번 약으로 안 되면 2번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약을 잘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럼 치료 성공률을 봤을 때 100%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에서 80% 초반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잘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은 또 2차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성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도 성공률이 그래도 7, 80% 되는 거니까 높죠. 높은 네, 편이죠. 힘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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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궁금해 챗GPT님께서 원장님 신우신염에 걸리면 초기 며칠 내에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라면서 항생제를 맞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원 치료로 항생제 약만 복용해도 괜찮은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치료는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건 상행성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바깥에서 몸으로 쭉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출구에서 제일 입구에 위치한 곳이 요도, 그거보다 바로 깊게 있는 게 방광, 그 위에 있는 것이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 이제 요관이 쭉 올라오다가 보통 이제 요관 상부 2분의 1부터 콩팥까지 염증이 타고 올라오면 이거는 바로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신우신염을 묵혀두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콩팥이란 장기는요 하루에 180리터 정도 되는 혈액을 계속 수시로 걸러주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 균이 운이 안 좋아서 쏙 혈액으로 들어가면은 신우신염이 폐혈증으로 진단명이 바뀌어서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에서 균이 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 고생을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신우신염이면은 일단은 항생제를 최소 일주일 이상에서 2주까지 주사를 맞는 걸로 보통 권장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통계들이 쌓이다 보니까 보면은 만약에 나이가 젊고 동반 질환이 많지 않고 컨디션이 괜찮은 경우는 굳이 주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먹는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치료 기간도 14일은 좀 과한 것 같다. 일주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좀 이제 의사들끼리 합의가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가는 트렌드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사를 그러면 이제 입원해서 치료하는 거랑 이제 병원에 이제 통원하면서 약을 드시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결국 그 차이거든요. 주사로 맞는 약이 세냐, 먹는 약이 세냐 이 차이인 건데 사실은 이제 신우신염일 때 표준 치료로 사용되는 약이 보통 시프로플록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사제하고 먹는 약이 이제 영어로 바이오 어빌러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생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먹는 약하고 주사하고 거의 1대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기저질환이 이제 동반 병력이 많지가 않고 컨디션이 괜찮은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입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좀 걸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입원 치료에서 항생제를 짧게 맞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 경우도 과거하고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최대한 일주일 이내로 이제 치료하는 것으로 좀 더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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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으로 설악사님께서 투석 중입니다. 심장이 가끔 엄청 빨리 뛰는 것 같고요. 네. 목에도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니겠죠? 네. 일단은 심장이 빨리 뛴다고 느끼는 부분을 이제 심계항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심계항진이 곧 부정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증상이 없을 때는 아마 검사를 해봤자 심장의 리듬을 보는 검사를 심전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증상이 없을 때는 해봤자 속된 말로 꽝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네.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제 심전도를 이제 심전도라고 하는 건 10초 동안의 심장의 기록이고요. 그거 말고 보통 하루 이상의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달고 있으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홀터라고 하는데 홀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옆에 있는 그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만 해도 홀터라는 치료를 하려면 무조건 큰 병원으로 오셨어야지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해봤자 하루 정도밖에 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 증상 빈도가 하루에 한 번은 나와야지 이걸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불편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간단하게 마이크처럼 이렇게 딱 2개 정도 간단하게 부착을 하고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편하게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이제 심장의 리듬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뛰는 느낌이 증상이 있을 때 실제로 부정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1번인 것 같고요. 이 부정맥은 대개는 약물 치료도 잘 반응을 하고 일부의 경우 이제 약에 반응하지 않으면 시술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일단 확인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오영도님께서 자상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차민호 원장님, 그 마음을 방송 때마다 느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좋은 것만 하나님도 BOD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도 명희 선생님이 계시군요. 네. 라고 따뜻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기린님이 아까 네. 당뇨에서 아유, 네. 12살이 네, 이렇게 공감해 주셨고요. 네. 예술이아님 감사합니다. 수정러브님은 왼쪽 늑골 아래, 네. 복부 등 쪽, 늑골 아래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네. 소화기 쪽 문제일 거라 생각하고 내과 진료와 복부 CT까지 찍었는데 다 정상이라고 하네요. 위 대장 내시경을 며칠 후에 또 받을 예정인데 네. 거기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으로 진료를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 과 진료를 생각하신 거 보니까 아마 증상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체 특정 부위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의사들은 이제 속에 들어있는 장기의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겉에 싸고 있는 껍데기의 문제인지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고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싸고 있는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신경 그쪽을 보는 과니까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내과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검사를까지 진행을 하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진료를 함에 있어서 이럴 때가 제일 딜레마인데 검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은 없는데 내원하신 분은 불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추정되는 진단명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약으로 좀 도와드리고 하는데 네. 일단은 왼쪽 이쪽이거든요. 네. 이쪽 부위는 뒤쪽 옆쪽으로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고요. 좀 앞쪽으로 넘어오면 위가 있죠. 이렇게 있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식도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CT를 찍으면 단면을 다 찍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CT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면은 그 대장 부분이 이렇게 디귿자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왼쪽 부분이 이제 대장의 일부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나 대장 같은 경우는 원통형 구조를 가진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이 사실 CT보다 더 정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당장 제가 답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자세 변화에 따라서 통증 정도가 바뀐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아팠다가 네. 이렇게 하면 덜 아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은 빤하거든요. 네. 진통제 계통 약들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들하고 또 진통제가 소염 기능이 있냐고 들어가게 되면은 위장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 정도 쓰면서 좀 보는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척추 신경 쪽 문제라고 이제 추정이 되면은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시면은 신경통 약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가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피부 쪽에 어떤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띠 모양의 이제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자, 이어서 네. 대박이구님께서는 커피를 한 4잔 마시면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요. 안 좋은 건 아니겠죠. 단지 카페인 때문인지 제가 커피를 달고 살아서요. 네. 카페인 때문에 확률이 제일 높고요. 저처럼 약간 디카페인으로 바뀌든지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페인이 안 든 게 아닌 건 아시죠? 아, 그래서 그래요? 적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음. 이제 생각보다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얼음을 넣어서 양을 많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카페인에 의해서 두근거림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네. 빠르게 두 분 네. 질문을 더 소화해 보겠습니다. 네. 수석강님이 선생님 저희 아빠가 60대 초반 당뇨이신데요. 공복 혈당이 170, 식후 2시간 후 230 정도로 굉장히 높으십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 등을 갈아서 마셔도 괜찮을까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일단은 60 초반이시면 요즘 세상에 많으신 나이대가 아니시거든요. 대한노인의학회에서 기준을 65세 기준이 제가 알기로 1981년인가에 65세부터 노인으로 하자라고 네. 했는데 81년이 언제죠? 네. 너무 예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평균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기준을 올리자 해서 가장 유력한 게 75세로 바꾸는 게 가장 유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노인이 아니신 거죠. 노인 인구로 관련 멀으셨는데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당뇨 있는 분들 조절 목표는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표준이 80에서 130 사이로 들어와야 되고요. 식후 2시간은 180 넘지 않게 오셔야 되는데 죄송한데 둘 다 좀 관리가 조금 부족하신 편인데 우리가 혈당 관리를 잘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일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답을 네.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GI 인덱스라고 당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라는 음식이 있고 B라는 음식이 있는데 똑같은 양의 음식을 똑같이 먹었을 때 혈당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이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혈당 관리에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다 나오는데요. 보통 당 지수가 과일이라고 다 높은 건 아닌데 좀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일이 있는데 과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게 굉장히 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침 표 나온 것도 사실 옛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일 종류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므로 혈당 관리에 이제 불리한 음식이 많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이걸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복이라고 하면 췌장도 쉬고 있거든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는데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갈아서 한 번에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죠. 혈당이 쭉 올라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꼴을 사람은 못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혈당을 잡기 위해서 쉬고 있던 췌장이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좀 이렇게 신호를 주고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은데 급하게 혈당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되고 확 튀어나가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서 가뜩이나 당뇨라는 병은 췌장 잔여 기능이 20%만 남고 80%가 망가져야 생기는 병인데 이 20%도 더 빨리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슈퍼맨님은 음주를 자주 즐깁니다. 요즘은 다음날 숙취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간이 손상된 걸까요? 좀 관리하시면서 드셔야겠죠. 예. 저는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거의 유일한 낙이 야구 보는 건데 야구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프로야구는 리그가 보통 1년에 한 팀이 144경기 정도 소화를 하는데요.
그럼 144경기를 소화를 하려면 공 던지는 사람 투수인데 투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야구는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처음 던지는 사람이 선발 투수인데 예를 들어 잘 아시는 박찬호, 류현진 이런 투수들이 선발 투수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이글스 내가 감독인데 매 경기를 이기고 싶어가지고 류현진 선수를 갖다가 매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 금방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야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투수의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은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한 경기 던지면 한 4, 5일 정도 휴식 기간을 주고요. 어깨가 회복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투구수 제한도 둬가지고 뭐 100개를 넘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서 알코올을 처리하는 에이스는 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매일매일 드시면은 간한테 쉴 틈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폭사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오래 못 써먹겠죠. 음주를 오래 하시고 싶으시면 충분히 인터벌도 두고 투구수 제한이라고 하는 건 1회 음주량이거든요. 네. 제한도 두고 하시는 게 오래 하는 방법이고요. 일단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숙취가 많이 오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간에는 3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그 단백질은 알부민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피가 나면 피를 먹게 하는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어내고 네. 세 번째로는 사람 몸이 이제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면 노폐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노폐물의 절반은 제세부 전공인 콩팥으로 빠져나가고 절반은 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간이 처리를 해야 되는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게 되면 피로 물질이 오래 쌓여 있게 되고 그럼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숙취가 오래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이 노폐물 배출 기능이 제일 먼저 노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취가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좀 줄일 때가 됐구나. 간격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줄일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대박이구님께서 이제 제주에 봄이 오나 봐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추천 맛집 한 곳만 알려주세요. 라고 맛집이요? 남겨주셨네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확인해서 다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네. 오시는 분들은 뷰를 또 중요시 여기시고 그쵸. 회는 좀 한번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함덕이 바다 네. 뷰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 함덕의 통창의 아름다운 서부을 보면서 네. 맛있는 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장과 해녀 네. 최근에 다녀왔는데 추천을 진짜요?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띠아놀자님이 어쩜 이리 말씀을 잘하시나요? 우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절주하겠습니다. 우리 슈퍼맨님까지 다짐을 네.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느덧 방송 시간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연세찬의과 차민욱 원장님과 함께는 저희가 매달 한 번 이렇게 제주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번 방송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우리 차민욱 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